안녕하세요. 이혼에 성공하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그런 말을 종종 듣고는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야 사는 게 편해진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살면서 그처럼 욕심 많은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을 얼마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그런 인간의 바닥까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네요. 저는 부동산을 가진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났고 커서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연히 만났지만 여러모로 대화가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남편은 연애 시절엔 굉장히 잘해줬지만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는 말이 맞긴 하더군요. 모든 일에 자기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라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야 다 비슷하잖아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냐고요? 결혼 3년 차에 시부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솔직히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침울해하고 있는 그때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가, 내가 너희 시아버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나도 몸이 성한 곳 없는 건 마찬가지고 집에서 내가 기댈 곳도 너뿐이다. 네가 시간 날 때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별거 할 건 없어. 어차피 일은 간병인이 할 테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해 믿을 수 없으니 말벗 정도만 해주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본 경험도 없는 제가 시부를 간병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픈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시부였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초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준 분이 시부였거든요.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고 시댁 식구나 남편과 싸우면 저를 달래주는 사람은 시부뿐이었거든요. 고민은 짧았어요. 하기로 결심했죠. 그렇다고 시부를 온전히 혼자서 볼 수는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 간병할게요. 그런데 저도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병간호를 한다고 했지만 저한테만 맡기지는 말아주세요. 아버님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만나는 게 좋을 것이고 저도 일이 있을 때는 빠질 수 있어야 하는 일에도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죠? 그렇구나. 일리 있는 말이야. 딸들이랑 아들도 돌아가며 아버지 병간호 하기로 하자. 다들 알아들었지? 시모가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시누이들과 남편은 제게 일을 미루기 바빴거든요. 새언니,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못 가요. 내일은 회식이 있고요. 저도 좀 힘들어요. 이번에 소개팅 때문에 저도 결혼은 해야 하잖아요. 어리고 철없는 신우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결혼도 안 한 아직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으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 놈도 정말 철없이 구는 것이었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 나 일 많은 거. 이번 주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접대도 하러 가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당신이 하는 일 제일 편하잖아. 앉아있기만 해도 돈 들어는 관리인인데 내 생각도 좀 해줘. 가뜩이나 쉬는 날도 별로 없는데 그런 날까지 아버지 수발들러 가야겠어? 이런 건 당신이 좀 해줘도 되잖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긴 했어요. 열은 받았지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모의 행동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았죠. 예, 나 오늘 모임 있다. 내 간병 차례인 거 알기는 하는데 저번부터 잡혀있던 약속이라 미룰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오늘 병간호 좀 하거라. 솔직히 별로 할 것도 없지 않니?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프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 아니니? 그러니까 너도 며느리 도리한다고 생각하고 시아버지 잘 모셔.
너도 우리랑 가족이 되고 싶잖아.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 말을 하며 제가 시부를 모시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장 3년을 시부를 돌봤어요. 그 정도 기간이 제 한계였네요. 아무리 시부가 잘해줬다고 하지만 이제는 항암 치료뿐 아니라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되니 더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죠. 아버님, 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요. 저도 요즘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들 저한테 맡기고 자기 스케줄 보러 가잖아요. 제가 여태 모신 만큼 당분간은 다른 분들이 아버님 모셔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갑자기 당신이 이러면 우리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 많이 의지하잖아. 나라고 기분이 좋겠어? 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요즘 제대로 본 건 맞아? 치매 증상까지 있으셔. 아직은 경증이라 멀쩡하신 시간이 많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실지 알 수 없다고. 하긴 당신은 나한테 맡겨놓고 골프 접대하러 다니느라 몰랐겠지. 뭐? 영업하면 그 정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이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해? 하고 싶으면 가족들이 하면 되잖아. 아버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아버님 안 돌보고 방치한 게 자그마치 2년이 넘어. 1년은 그나마 왔다 갔다 정도는 했지. 그런데 2년 동안 다들 어땠어? 나한테 떠맡기고 다들 밖으로만 나돌았잖아.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집에서 아버님 수발 들고 싶으면 당신이랑 아가씨들 그리고 어머님이 알아서 해. 예, 나까지 싸잡아 그렇게 말하면 어쩌니? 나도 너희 외조모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나더러 친정어머니의 남편까지 보는 건 네가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시모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마 핑계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병원 수발들러 가는데 높은 구두에 치마, 향수에 화장까지 풀 세팅하고 가나요? 수발들려면 편한 옷이 최고인데. 새언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직장에서 일도 많고 쉬고 싶은 것도 있고 약속도 많아서 시간을 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는걸요? 언니가 좀만 더 아버지 돌봐주시면... 언제까지요? 대체 언제까지 저 혼자 아버님 수발 들어야 하는데요? 애초에 제가 병간호하겠다고 한 조건은 가족들 모두 함께 아버님 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저 혼자만 일주일 내내 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열받았다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어느 정도 희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 다 바쁜 사람들밖에 없는데. 희생이라고 했나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일 안 하고 쉬는 사람인가요? 저도 건물 관리하려면 생각보다 바빴거든요. 남편은 제가 앉아서 돈이나 받으면 끝인 관리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거야말로 틀린 생각이죠. 언젠가는 아버지 부동산을 다 물려받을 테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아버지에게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열받아서 욕이라도 하려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시부 병수발 초창기에 시부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이 시댁이 뒤집어지는 꼴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계속 아버님 수발 들게. 기회를 주려고 해도 제 발로 차버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 시모가 의아한 눈으로 제게 물었어요. 기회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아버님이 초반에 제가 수발드는 거 보시더니 고맙다고 사망보험은 수령인을 제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당신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뭐?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제가 며느리이긴 하지만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버님 옆에서 계속 눈도장 찍는 수밖에요. 이 말을 듣더니 시모와 신우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몸을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앞으로는 네가 아버지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요즘 우리가 좀 무심하긴 했어. 앞으로는 이 애미가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마.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신우들이 옆에서 아우성쳤어요. 엄마, 새치기 하는 게 어딨어. 우리도 아버지 볼 거야. 날짜 정해서 똑같은 시간만큼 보도록 해.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일단 주말은 다 빼서 나 줘요.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어머니랑 동생들은 일도 안 하는데 주말까지 붙어 있을 이유가 어딨어? 그러니까 무조건 주말은 빼줘야 해요. 네 동생들도 평일에는 일하지 않니? 그러니까 주말을 너희 셋이서 나누고 평일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 있으마. 와이프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너희들이 가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아버지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일 마친 저녁 시간이라도 우리한테 줘요. 우리도 얼굴 도장 찍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엄마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동생들 말이 맞아요. 어머니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이시면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못 놔둬요. 저희도 아버지 볼 권리가 있다고요. 남편 놈까지 그 보험금에 넘어가서는 권리를 운운하고 있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속으로 진짜 소리내서 웃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었네요. 그렇게 나한테 떠넘기려고 혈안이 됐던 네 사람이 이제는 서로 아버지 보겠다고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 시부가 보험금 수령인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해준다고 못박아 말씀하신 건 아니었죠. 게다가 중요하게 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정말 딱 한 번 초반에 스치듯이 말하고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사람이서 박 터지게 머리 쓰며 싸우더라고요. 서로 시부를 돌보겠다고 하는데 아우, 속에 막힌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수발드는 모임에서 드디어 한 발 빠지게 됐죠.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시댁 인간들이 얼마나 돈에 환장하는지도 이때 알았고요. 그 이후로는 시부를 보러 간 적이 없네요. 문병 정도로 짧은 시간 다녀온 적은 있어도 제가 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견제가 심해지는 통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와야 할 정도였죠. 편했어요.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쉬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월급을 대신해서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주셨거든요. 그 용돈이 남편 월급보다도 많다는 걸 시모와 신우들이 알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친정아버지가 저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사위인 남편에게 액수를 오픈해버렸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테니 내 딸한테 무리시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던 거죠. 뭐 그런 말을 들었다고 사람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요. 대신 시모와 신우들의 눈이 바뀌긴 했죠. 예, 너 혹시 돈 좀 있니? 네 시아버지도 저렇게 아프고 내가 돈 쓸 곳이 있는데 돈 나올 곳은 없으니까 힘들구나.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한 300만 원이라도.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빌려드릴 수는 없고 차용증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긴 하는데 그 돈이 다 아버지 명의 계좌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드릴 수는 없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마다. 차용증이야 얼마든지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염치가 없다고는 생각한다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대출이나 금융기관 돌아다니는 것도 웃기지 않니? 어차피 일을 안 해서 대출 금액도 안 나오겠고 말이지. 주절거리는 시모를 뒤로 하고 차용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신우들도 와서 돈을 빌려가더군요. 웃긴 건 갚을 생각은 않고 계속 빌려만 가더라고요. 마치 ATM에서 돈 꺼내 가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별말 안 했어요. 차용증이라는 강력한 문서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별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시모와 신우 둘이 빌려간 금액이 2년 만에 1억 정도로 불어나더군요. 당시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예요. 그 금액을 이 인간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할 무렵 친정엄마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뇌졸중으로 고생하며 재활에 전념하던 어머니에게 2차로 뇌경색이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반대쪽 뇌였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제대로 못 쓰는 처지가 된 거죠. 재활 전문병원에 입원하셔서 한참을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그리 호전되진 않았어요. 외로움 많이 타는 어머니를 병원에 홀로 있게 두는 것도 좀 그랬고,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죠. 아버지도 당뇨를 포함해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모시는 건 아니었고 병원에 가서 보는 거였으니 그나마 마음은 좀 편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어이없는 딴지를 걸더군요. 나 당분간 우리 친정엄마 병간호 때문에 병원으로 출퇴근할 예정이야. 집에 없으면 병원 가 있는 줄 알고 있으면 돼. 장모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근데 너까지 꼭 병간호하러 가야 해? 간병인도 있다며. 간병인이랑 엄마 둘만 두는 거 내가 싫어. 우리 엄마 외로움을 얼마나 많이 타는데. 지금 엄청 심적으로 힘드실 거라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친정어머니 모시느라 애들이며 나며 다 내팽겨치겠다고?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나도 지금 바쁜 사람이야. 진급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네가 이러면 나는, 애들은. 여태 내가 다 케어했잖아. 그러면 당신도 좀 양보라는 걸 해. 언제까지 나한테 다 의존할 건데? 그렇게 싸웠음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제게는 이미 친정엄마를 병간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론이 있었고 남편 놈에게는 저를 절대 못 보내준다는 확고함이 있었으니 이야기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너는 어떻게 시집 온 애가 친정에 목을 매니? 너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네가 여기 시집 왔다는 건 그런 뜻이라고. 그리고 나도 요즘에 네 시아버지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어깨도 허리도 빠져나갈 만큼 아파 죽을 것 같아 얘. 아니, 수발 드느라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해봐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생색내시면 안 되죠. 아니 얘, 너희 어머니는 중병이라며.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겨놓으면 될 일이지 왜 너까지 나서서 이래? 너 친정엄마 수발 들러 갈 거면 내 수발이나 들어. 시어머니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간단 말이니? 어머님, 내로남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버님 병수발 들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아버님 못 모신다면서요. 왜요? 어머님은 친정에 그렇게 다니셔도 되고 저는 안 돼요? 왜죠? 왜 우리 엄마는 제가 병간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 시모도 말문이 턱 막힌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마 시모는 친정엄마 수발 같은 거 든 적도 없었을 거예요. 대신 놀러나 다녔겠죠. 그렇지만 수발 든다는 이유를 대고는 놀러 다녔으니 반박할 말도 없었을 거고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와, 너 진짜 웃긴다. 아버지 아파서 다들 아버지 모시느라 힘든데 어떻게 너 혼자 이렇게 태어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도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내 가족이지. 우리 부모님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나한테 병간호도 못 가게 하는 게 남편이야? 그러는 네가 사위냐고. 웃기지도 않아? 보험금 탐나서 거기 붙은 인간들이 이제는 나 아버님 얼굴도 못 보게 하는데 태어나지 않을 건 또 뭔데?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넷이서 알아서 잘 모시고 있잖아. 나한테는 기회 줄 생각도 없으면서. 그리고 아버님 돌볼 정도로 건강한 어머님한테 내 수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 손 두 발 못 쓰는 우리 엄마는 왜 내 병간호조차 못 받게 하냐고 왜? 내가 친정엄마한테 간다니 그건 싫으니? 싫다는 게 아니잖아. 굳이 네가 장모님을 모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왜? 아버님 수발에 육아 집안일까지 다
다 네 거 될까봐 걱정이야?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가사 도우미라도 붙여두겠다고 했을 텐데 너 노선 진짜 잘못 잡았어. 나 묶어두려는 모양인데 그거 완전 꽝이라고. 이기적인 인간? 그거 너 이야기 아냐? 한바탕 화를 내고는 시댁에서 혼자 나왔어요. 있어봐야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열만 받았을 테죠. 그리고 저 인간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성격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영원히 아닌 사람이거든요. 인내심이 많은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한 번 결정하면 인연을 확 끝내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이라는 걸 저것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끝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 길로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고 외박계를 신청했죠. 이미 급성기는 지나셔서 외출 정도는 가능한 상태였지만 혹시나 모르니 능력 있는 간병인까지 한 명 고용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안방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방에 있던 남편 물건은 모조리 작은 방으로 다 던져버렸네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오더니 그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작은 방으로 끌고 오더니 문을 닫고 한바탕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 설마 장모님 여기까지 모셔온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 병원 가지 말라고 한 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그래서 나 보란 듯이 이런 짓 한 거야? 내 집에 내 어머니 모시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리고 우리 엄마면 네 엄마도 되는 거 아니야? 언제는 가족이 되는 게 그런 거라며. 그런 이유로 나한테 아버님 수발 들도록 맡겨놓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는 안 된다? 걱정 마. 너한테 병간호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하더라도 내가 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이 여기 와 있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편하게 쉴 수가 없다고. 당신 진짜 나 화내는 거 보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화 좀 냈다고? 이거 보복성이지?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지. 나 안 나가. 당신이 나가서 살던 뭘 하던.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고 당신은 당신 할 일 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라는 거지. 와,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내가 나가는 건데? 나는 못 나가. 만약 나 쫓아내면 우리 이혼하는 거야. 나 이런 식으로는 못 산다고. 당신 돈 많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이건 분명히 당신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 거거든? 유책 사유? 웃기고 있네.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한 짓이 내가 한 짓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걸? 그래, 너 맘대로 해. 이혼을 하자면 하고. 근데 미리 말하는데 난 이혼함과 동시에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릴 거야. 그거 잘 알고 하라고.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더 자세히 가르쳐줄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남편 놈은 진짜로 열이 받았는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심 재산 분할하면 이 집에 대한 권리며 여러 가지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없죠.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소장을 받은 그날 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오늘 짐 싸서 나가. 미쳤어?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이 집 살 때 5천만 원 낸 건 기억도 안 나나 봐. 집값에 비해 워낙 작은 금액이라 기억도 안 났지만 웃으며 말했죠. 그거? 그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거야? 근데 어쩌나?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어도 일단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인정해줄 수가 없거든. 그 말과 동시에 시모와 신우가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을 남편 앞에 뿌려줬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서류들을 보며 남편 놈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그것이 차용증이라는 걸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 두 동생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거 당신 어머님이랑 당신 동생들이 나한테 빌린 돈이야. 아니, 따지면 우리 아버지 통장에서 빌려간 돈이지. 금액 다 합쳐보면 1억 넘으니까 이 돈 지금 당장 상환할 거 아니면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 집에서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내가 이 집 살 때 5천만 원 분명히 해왔다고. 그만큼은 나도 이 집에 있을 권리가 있지.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그리고 이건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빌린 거잖아. 내가 그걸 갚아야 될 이유가 있어? 당연히 있지. 이거 받아갈 때 계좌가 네 명의 계좌였거든? 어머님이 쓰시는 계좌. 그리고 이거 기한이 언제까진지는 알아? 우리가 혹시라도 갈라서거나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상환이라고 적혀 있어. 너와 내 결혼이 이 차용증에선 가장 중요한 거라고. 뭐? 그게 지금 무슨... 너 그것까지 생각하고 빌려준 거야? 와,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니? 그건 너겠지. 지금 자기소개해? 하긴 너야 너희 집이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겠어? 넌 너만 잘 살면 되지? 어머님이나 동생들이 1억 못 갚아서 집이라도 팔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한테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까? 뭐?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렇게까지 해서 돈 받아낼 생각인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혼하면 나 그 돈 다 회수할 건데 만약 못 돌려줄 거면 이 집이라도 나한테 줘야 원금이라도 줄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집에 대한 5천만 원 주장하고 1억을 다 갚으려고? 난 뭐 그것도 괜찮아. 1억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너한테 문제지 나한테 문제겠어? 남편 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 놈이 화를 내거나 말거나 짜증을 내거나 말거나 남편 짐부터 다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에 차곡차곡, 아니 내팽개쳤죠. 남편은 그런 건 관심도 없는지 차용증부터 확인하더군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런데 설마 가짜를 들이밀었겠어요? 물론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긴 했죠. 원본을 보여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요. 남편 놈은 거기에 찍힌 시모와 신우의 도장 그리고 사인까지 확인한 뒤에야 정말로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 와이프한테 돈을 빌렸어? 그것도 다 합쳐보니까 1억이나 되잖아. 1억? 무슨 소리니? 나는 그만큼 많이 안 빌렸어. 내가 빌린 건 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억이니? 엄마뿐만이 아니라 동생들도 와이프한테 돈을 빌렸던데 세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빌린 돈이 자그마치 1억이야 1억. 이 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야, 며느리 돈이 네 돈이야. 그래서 빌린 거지. 너희가 이혼 안 하고 잘 살기만 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잖아. 나 죽으면 내가 사는 집으로 대신해서 갚든지. 어차피 이거 다 너한테 유산으로 내려갈 거잖니. 엄마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 왜? 네 마누라가 그 돈 갚으래? 아 진짜 엄마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돈을 빌리면 어떡하냐고.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돈 빌리니까 동생들도 돈 빌렸겠지. 그럴 땐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빌렸어?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니? 아니,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전화해서 엄마한테 이러는 건데? 나 지금 집 뺏기게 생겼어. 나 이 집 5천만 원이나 주고 그나마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뺏기게 생겼다고. 지금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아니, 빚만 5천만 원 생긴 거라고. 아니, 네가 왜 쫓겨나? 너 며느리랑 싸웠니?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너 보고 집 나가래?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장모님 모시고 집에서 산다는데 난 그거 싫다고 장모님 데리고 오면 집 나가겠다고 했지.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도 얘기했고. 근데 와이프가 정말로 장모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사서 소장 보냈거든. 아니 뭐?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한다고? 아 몰라. 나더러 빈털터리로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들이밀잖아.
도대체 엄마랑 동생들은 사고를 얼마나 친 거야? 나 몰래 돈을 왜 이렇게 빌렸냐고. 지금 당장 돈 모아서 1억 갖고 와. 나는 그거 내고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주장해야 되겠어. 재산 분할도 하고 내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생겨? 이 한밤중에. 엄마가 1억이 있었으면 돈을 빌렸겠니? 이혼하지 말고 버텨.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 그리고 뭐 장모님이랑 좀 같이 살아도 되지. 1억 안 갚는 대신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엄마, 내가 싫다고. 나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거 힘들어서 못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마. 네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5천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든지. 엄마는 돈 나올 구석이 없어서 네 와이프한테 돈 빌린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그치지 마. 네가 능력이 있었으면 엄마가 네 와이프한테 그랬겠니? 따지고 보면 다 네 탓이지. 어쨌든 엄마한테는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시모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두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들도 남편에겐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오빠는 도대체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세연이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알았어? 나 그 돈 솔직히 말해서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거란 말이야. 세연이가 워낙 돈이 많잖아. 그래서 빌린 건데 오빠야말로 이렇게 사고를 치면 어떡해. 야, 넌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넌 뭔데 내 와이프한테 돈을 왜 빌린 건데. 당장 돈 다 갖고 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가지고 오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 미쳤어? 그건 내 목숨이나 똑같아. 무조건 세연이한테 빌기나 해. 빈털터리로 이혼당하지 말고. 그리고 오빠 이혼해도 나 그 돈 못 줘. 오빠가 다 갚아야 한다고. 너 미쳤구나. 네가 빌린 돈을 내가 왜 갚아? 네가 갚아야지. 거기에 다 적혀있어. 내가 못 갚으면 오빠가 갚아줄 거라고. 그건 무효야. 내가 차용증 쓰는 자리에도 없었는데 왜 내 이름을 팔아? 몰라. 법적인 건 모르겠고 그렇게 됐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야 남편 놈은 약간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화가 나서 이혼 소장을 보낼 때랑은 깜판인 얼굴로 그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사실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모시라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 못 모시게 하는 것도 말 안 되는 일이긴 하지. 내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소송 진행하는 거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당신도 이 정도쯤에서 나 용서해주고. 나는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엄마 모셔야 되니까 나가라고. 나랑 우리 엄마 정신 사납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지? 나는 한번 피를 보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네가 먼저 시작한 거고 난 끝장을 봐야겠어. 걱정하지 말고 나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이렇게 나가면 갈 곳도 없어. 그리고 갚을 돈도 없다고. 1억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갚아? 그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동생하고 상의해야 되는 일 아니야? 아니면 내가 5천 떼줄까? 대신 이 집에 대한 건 미련 버리고 깔끔하게 1억 갚으면 되지. 의미가 없잖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그냥 잠깐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당신한테 바짝 엎드려서 살게. 이렇게 빌게, 제발. 빌 거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이혼 서류 다시 보냈을 때 확인했고 우리도 차용증 관련해서는 증거자료 소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네가 왜 갈 데가 없어? 너 시댁 가면 되잖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두 동생들 있는 시댁 가서 잘 살면 되지. 아니면 그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당기면 되겠네. 그걸로 1억 갚고 나면 너도 이 집 소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시모가 돈이 없다고 절 찾아왔을 때
다른 곳에 연락을 안 해보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은행이며 대출이며 다 알아보고 왔을 거예요. 시부가 지금 병상에 있으니 시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와이프인 시모였죠. 시부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말년에 그 집에 시모 이름을 넣어 공동 명의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분명 자기 지분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 최소한 물어는 봤을 가능성이 컸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한 번 실수? 너 한 번만 실수한 거 아니거든? 나한테 여러 번 실수했어. 그간 내가 참아준 거고. 내가 왜 참아줬는 줄 알아? 난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참아준 거야. 아니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시끄럽고 너랑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당장 시댁으로 돌아가. 짐은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가. 결국 남편 놈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내내 아마 자기 머리 쥐어 뜯었을 거예요. 섣부르게 이혼소장 날린 거 후회하면서. 하지만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가 이혼소장 안 날렸어도 제가 날렸을 건데요. 그리고 진짜 대환장 파티는 그 다음날 벌어졌죠. 시모와 신우 남편 놈이 모두 찾아와 이런 법이 어딨냐며 난리를 쳤거든요. 얘, 너 이렇게 사람한테 유예기간도 안 주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혼 통보를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어? 이혼은 남편이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 없고 저는 남편이 이혼 변호사 사서 보냈길래 저도 오케이 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제가 통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어머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겠죠. 시모는 좌불안석 내내 초조해하는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예,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이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렵게 맺어진 인연 어떻게든 보듬고 양보하고 서로 함께 걸어가며 살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화난다고 막 이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응? 돈 갚을 수단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시댁 집조차 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는지 이제 와서 애걸복걸하는 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혼소송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이혼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돈도 다 받아낼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 돈이나 어떻게 상환할지 가서 상의해보세요. 차갑다 못해 서리빨이 부는 제 목소리에 결국 아무도 대꾸 못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며느리로서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는 자기들이 떵떵거리며 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혼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저한테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빌려간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시댁에는 또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시부가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간 치매까지 중증으로 진행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부가 돌아가셨다니 슬프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는 돌아가실 때까지 워낙 아프셔서 평생 모으신 돈을 치료비로 끌어다 쓰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재산도 없고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와 신우들은 시부의 사망보험금에만 다들 정신이 팔려있더군요. 하긴 그게 나오면 저한테 1억 갚고 집에 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야 위자료를 청구하면 되기에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경악스러울 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네요. 야,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왜 우리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너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부가 지나가듯 했던 한마디, 그것도 해줄까 싶다라고
지나가는 말로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니. 저도 모르죠.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셨어요? 보험사를 이야기하자 시모의 눈에 띄게 당당하던 기색이 줄어들더군요. 뭔가 있다 싶었어요. 설마 시모가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따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갑자기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말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대답이 없길래 직접 보험 설계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설계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며느님이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나한테 전화 와서는 자기 사망보험 수령인을 며느리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바꾸는 거 도와드렸죠. 그게 언제였는데요? 그때는 치매 진단받기 전이라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을 거예요. 암 진단받은 지 2달 만에 바꾸신 거라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자기 수발 드느라 고생이 많다고 이거 주고 가면 손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설계사의 이야기를 듣던 시모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그 인간이 뭘 잘못 먹어도 한참 잘못 먹었지. 병간호하고 2달 만에 수령인을 바꿔? 아니, 돈 많은 며느리 걱정을 왜 해? 돈 없는 우리나 걱정해야지. 아마 아버님은 저희가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틀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했을 테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 앞으로 보험금 수령인을 남긴 것 같아요. 게다가 그건 다른 가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방치하면 내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준다는 경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치매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보험 수령인에 대한 건 새까맣게 잊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셨던 거고요.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 정도예요.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 돈으로는 이 사람들 급한 불도 못 끌 거였거든요. 금액을 알고 나니 시모와 신호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 1,000만 원을 받아봤자 세 발에 피었으니까요. 시댁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4사람이 다 그 시댁에 살고 있고 담보대출은 이미 받았는데 상속세까지 내야 하니 상황은 더욱 엉망이었을 거예요. 결국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그 인간 죽을 때까지 똥오줌 받아낸 게 아닌데 왜 고생은 내가 다 하고 돈은 네가 가져가는 거야?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버님한테 여쭤봐야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꼬셔서 보험금 수령인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 1,000만 원 때문에? 우리 집 돈 많거든?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이 이거 주신 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나한테 남긴 거겠지. 이걸로 애들 학교 보낼 때 보태라고. 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다른 할 말 없으면 가보세요. 다 알아보고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아, 우리 진짜 완전 망했어. 너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꼴이니?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멋대로 이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니? 네가 다 책임지라고. 남자가 돼서 그거 하나 못 참고 이혼을 이야기해? 그러는 엄마는요. 와이프가 장모님 수발 든다는데 왜 말렸는데요? 엄마가 그거 말리는 바람에 와이프가 더 화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에 장모님 모시고 온 거고. 거기서 왜 그딴 소리를 했는데요? 세 사람이 악에 받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을 보며 그들이 떠난 후 진짜 박장대소했네요. 와, 진짜 아버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 돈은 아버님 손주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혼까지 판결이 다 나고 완전히 이혼하게 됐어요. 그 뒤에 들린 소문은 뻔하다면 뻔했죠. 전 남편이 돈을 갚긴 했어요. 집에 보탰던 5천만 원으로 1억의 빚을 5천으로 탕감한 뒤 나머지 5천을 여기저기서 겨우 돈 빌려서 갚더라고요. 그런데 빚내서 그렇게 갚은 뒤로는 등골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시모가 빌린 대출도 있잖아요.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대출 2개를 업게 된 전 남편 놈은 이 시댁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일개미였죠. 그런 전 남편 놈에게 시모와 신우는 일도 안 하면서 돈이나 달라고 짹짹대는 바람에 결국 전 남편 놈은 집에서 나가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욕심.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전 남편 놈은 망했고 지금도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죠. 시모와 신우들도 그 죗값을 치르고 있고요. 예전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저는요, 가끔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분 전환을 하곤 해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친 기분이라 속이 시원했으니까요. 게다가 재미도 있었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